자, 이제 우리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이것도 하죠. 21번부터 21번은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은 종합소득 공제액이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세 가지를 좀 떠올리시긴 해야 돼요. 일단은 세 가지. 뭐 인적 공제 일단 떠올리는 건 이렇게 세 가지. 특별소득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이게 잘 나오는 주제니까 이걸 떠올리긴 하고요. 그다음에 요 문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인적 공제부터 여기다가 바로 좀 적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뭐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사람별로 계산하셔야 돼요. 한 사람씩 해보면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가 될 거고 추가 공제는 본인은 북한 병장 해가지고 제가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북한 병장. 북은 부녀자 공제, 한은 한봉 공제, 병은 경로 우대자 공제예요. 뭐 비슷하니까. 또 장은 장애인 공제. 그래서 북한 병장 그렇게 해서 말이 되게 딴 거니까 외우시고 부녀자 공제 남성이에요. 부녀자 아니죠. 안 돼요. 한봉 공제 배우자 있어요. 배우자 있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경로 우대자 공제 나이가 70세 이상이 아니죠. 안 되고요. 장애인 공제 장애인 또 아니에요.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 그래야지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부양가족은 경로 우대자 공제하고 장애인 공제 요 두 개만 따져보시면 돼요. 자, 일단 소득 요건 그런 거 따져보면요. 얘는 나이는 안 보죠. 소득이 총급여 400이니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케이스로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 맞고요. 추가 공제 나이 보시면 경로 우대자 아니죠. 장애인이라는 언급이 없죠. 추가 공제 안 되고요. 부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했다고 나오지만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살아계신 걸로 보면 되겠고요. 정기예금 이자 보시면 2천만 원. 얘는 딱 2천만 원이라 가지고 분리과세가 되죠. 분리과세. 종합소득 금액은 빵이에요. 그리고 나이 요건도 다 충족했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하나씩 다 따져보셔야 돼요. 부친 되고요. 그리고 나이를 봤더니 경로 우대자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죠. 장애인이라는 언급은 없죠. 모친 보면은 71세 나이 요건 충족했고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 비열거 소득이죠. 과세가 안 돼요. 종합소득 금액 빵이고 소득 요건 충족. 기본 공제가 될 거고 나이가 경로 우대자죠. 100만 원 경로 우대 공제가 될 거고 장애인이라는 언급은 없고요. 장남 보면요. 나이 요건 충족했죠? 소득 요건 다 충족했습니다. 기본 공제가 되고요. 뭐 장애인이니까 뭐 나이는 사실 완화가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나이가 사실은 뭐 23살이라고 해도 돼요. 실제로는 얘는 소득 요건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고요. 추가 공제 200만 원 되는 거죠. 경로 우대자는 아니고요. 장녀 나이 요건 충족했죠? 소득 요건 충족했죠. 그래서 기본 공제가 되고 따로 경로 우대자 장애인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적 공제가 나옵니다. 1, 2, 3, 넷, 다, 6명 곱하기 150만 원. 기본 공제가 될 거고요. 거기다 우리가 추가 공제는 하나씩 체크했죠? 경로 우대자 공제가 2개고 장애인 공제가 하나고 해서 400만 원. 이렇게 하면 인적 공제가 1,300만 원 나올 겁니다. 1,300만 원.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 공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문제에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 50만 원 주어지면 이게 특별소득 공제지 하면서 보험료 공제 50만 원 넣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특별소득 공제는 누구한테 특별하다고 했죠? 근로소득자한테만 특별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 소득 현황에 나의 소득이 사업소득 금액이거든요. 근로소득이 없어요. 특별소득 공제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함정이죠, 함정.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소득 공제는 오로지 근로소득자만 해준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 오로지 특별하게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자라는 거죠. 안 그러면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자한테 해주는 거니까 요거 2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요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종합소득 공제액은 합쳐보시면 1,500 요게 답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소득 공제만 잘 걸으시면 되는 문제였죠. 요게 함정. 자, 넘어가죠. 23번. 자, 요거는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두 가지 상황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 상황을 먼저 볼게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은 근로소득이 있는 케이스.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요. 얘가 있고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죠. 자, 근로소득자고 요 문제가 이제 보험료하고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보험료, 의료비
상황 1은 근로소득자니까 둘 다 되죠. 둘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상황 2를 보면요. 상황 2는 갑이 사업소득. 사업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요 필요금이 뺀 후의 금액이죠. 이건 의료비 공제할 때 필요하죠. 의료비 공제. 요거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씁니다. 우리 근로소득자는 총급의 기준으로 3% 적용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빼주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취사업자인 경우, 지금 성취사업자인 케이스로 나왔죠? 그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 베이스예요. 총수익 금액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주의하시고, 필요금이 차감한 후에 총수익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매출액이니까 사업소득 금액 기준이죠.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취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또 소득이 좀 적으면 조특법상 월세 세액공제까지는 돼요. 아시겠죠? 그거 말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상황 2는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넣고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총급여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보험료하고 의료비 구해볼게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 일단 요거부터 보면요. 앞 페이지. 요 보험료가 나오죠? 보험료. 보험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잖아요. 요 경우에 누구를 위해서 지출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뭐 나를 위한 것도 들어가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것도 들어가고요. 일단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이거 일반적으로 보장성이죠. 지금 다 보장성이 나와 있는 거고요. 부친 같은 경우에 누군지 보셔야 돼요. 나이를 봤더니 63세. 나이 요건 충족했죠.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부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거죠. 둘 다 충족했는지를 꼭 보셔야 돼. 자녀는 장애인 전용 상해 보험료네요. 장애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장애인이니까 나이 요건은 완화했어요. 장애인은 원래 나이 요건을 완화하잖아요. 근데 소득 요건은 봐야 돼요. 소득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일단 확인해 주셔야 돼.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산은 엄청 간단한데 문제는 여기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부양가족의 현황을 보고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부친도 되고 자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 거, 부친 거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이고요. 일반. 그 다음에 자녀 거는 장애인 전용이죠. 이건 장애인 전용. 그래서 합쳐보면요. 본인 거 같은 경우에 본인 거 4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부친 거 70만 원. 두 개 합치면 110만 원이죠. 110만 원이라고 하면 얘는 100만 원 초과잖아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산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 하고 장애인, 요거 장애인 먼저 할까요? 요거는 일반. 요거 둘 다 한도 100만 원 겁니다. 그래서 일반이 지금 110만 원이면 110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100만 원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이네요. 100만 원 한도 내죠? 그러면 80만 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산식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니까 15% 공제율. 2번 같은 경우에 일반이니까 12% 공제율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24만 원 나올 겁니다. 24만 원. 요게 24만 원. 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그거를 구해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단 구분하셔야 돼.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의료비 지급 내역이 나오죠. 의료비는 얘는 뭐 나이, 소득 이런 거 안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난임 시술비냐, 특정 의료비냐, 또는 일반 의료비냐, 그거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본인 거는 우리가 특정 의료비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본인 건 무조건 특정 의료비. 배우자 건데 보니까 난임 시술비라고 되어 있어요. 난임 시술비는 또 공제율이 높으니까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난임 시술비. 얘는 난임이고요. 자녀 거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비인데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 자녀가 또 누군지. 왜냐? 요 문제에서는 자녀가 장애인으로 나왔거든요. 장애인. 그래서 자녀에 대한 거 건강진단비 해가지고 일반 의료비로 넣는 순간 또 틀려요. 그런 거 중요하니까 장애인에 대한 거, 65세 이상자에 대한 거, 본인에 대한 거, 중증 질환자, 결핵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얘들은 다 특정 의료비라는 거. 그거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 특정인지 일반인지. 자녀가 우리 1번 자료에서 장애인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 자녀에 대한 것은 우리 자녀 5살이고 장애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특정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사실 뭐 일반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한도 내려가지고. 근데 일반은 원래 한도가 있고 특정은 한도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분 실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일반으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풀었다고 해도 답은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도 특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임, 시술비, 얘는 공제율이 높죠? 요건 20%예요. 그리고 특정 의료비가 있네요. 난임 시술비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고요. 특정 의료비 두 개 합쳐보면 130만 원이에요. 일반 의료비가 없죠. 일반 의료비가 없으면 무조건 총급여액의 3%, 여기서 합소득 금액하고 총급여액이 똑같아요. 요거의 3%를 특정해서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정해서 빼주시는데 그게 5천만 원이고 3% 하면 150만 원. 이거 빼면은 20만 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난임에서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난임에서 마저 빼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럼 난임만 남는 거예요. 그럼 공제율이 몇 프로예요? 20%예요. 왜냐면 난임만 나왔으니까 250에서 20만 원 빼면 그때는 230만 원이니까 난임만 남았으니까 난임은 20%죠. 난임하고 특정이 둘 다 플러스 금액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난임은 20%고 특정은 15%겠죠. 근데 여기서는 난임 시술비만 남았으니까 20%가 되는 거야. 20%. 그거 주의해가지고 푸시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46만 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 1은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계산하시면 돼. 상황 1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24만 원, 46만 원 합쳐가지고 얘가 7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상황 2도 어차피 사업소득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계산은 똑같이 됩니다. 46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고요. 여기서는 항상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얘가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은 충족한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맞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구분하는 거. 난임하고 특정하고 일반. 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이런 거는 부양가족 현황을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틀리니까 그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우리 일반 의료비는 또 700만 원 한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정하고 일반을 구분을 잘못하면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특정은 원래 한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은 한도가 또 있고 한도 걸려버리면 그때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분 꼭 잘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24번 자, 요거 풀어보죠.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오는 것은 요거는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원천징수 세율만 좀 잘 외우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죠. 자, 보면요. 2012년에 발행된 장기채권 옛날 거죠. 옛날 거. 옛날 거는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거 거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거. 그거는 분리과세 신청이 안 돼요. 무조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리과세 신청을 했으니까 원천징수 세율은요. 14%가 되는 거죠. 얘는. 만약 분리과세 신청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분리과세 신청했으니까 30%가 될 거고 분리과세 신청을 안 했으면 14%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분리과세 신청을 안 했으면 14% 조건부가 될 거고 분리과세 신청을 했으면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져요. 30%. 아시죠?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세율 항상 기억하셔야겠죠? 얘는 25%. 이렇게 산업재산권의 양도하고 받은 대가.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라고 돼 있죠. 받은 대가. 받은 대가라는 것은 요거는 총수익 금액의 개념이니까 필요금비 빼주셔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거든요. 필요금비는요. 여기 산업재산권, 무채재산권이니까 최소한 60%를 필요금비로 인정을 하죠. 여기 실제 필요금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60% 빼는 거예요. 60% 빼면은 겨우 40%만 과세하겠다는 거니까 1200에 40% 하면 480만 원. 곱하기 얘는 기타 소득이니까 원천징수 세율은 20%.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1200에 20% 적용하는 순간 틀려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 필요금비 차감한 후에 20%가 돼야 되겠고 요 필요금비 의제 규정 적용되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뭐 지상에서 원래 주인 없다 이런 식으로 앞자 따드리잖아요. 그걸로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금 골동품이라고 해가지고 80%짜리 있죠. 상금과 부상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그거 80%짜리고, 서화 골동품은 이번에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서화 골동품은 1억까지는 90%예요.
1억까지는 90%고 양도금액 1억까지는 1억 초과분에 대해서 80%가 되는 것이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체 금액의 90%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억 단위로 두 단계로 나뉘는 거야. 1억까지는 90%, 1억 초과는 80% 사고교통품. 이렇게 산출해서 답을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25번.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산조정, 차감조정 하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 4,900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수익 항목. 자, 여기 수익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총수익 금액이 아니면 빼면 되겠죠. 수익 항목에서. 이미 여기 단기순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뺄 것들 여기서 발라내면 되겠죠. 뺄 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총수익 금액 맞죠? 빼면 안 되겠고. 사업 관련 채무 면제. 요거는 요것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 됐을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뭐 2월 결손금이 있다, 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가지고 총수익 금액 불산입도 해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 2월 결손금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게 있고 뭐 세부담 최소화하면 충당. 근데 여기서는 사업 관련이니까 뭐 총수익 금액 그대로 두고 예금 이자 수입은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이니까 총수익 금액 불산입으로 빼면 돼. 이자 소득으로 보내는 거죠.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용 항목, 비용으로 빠져 있는데 빼면 안 되는 것들이 더하면 돼요. 이제 더할 것들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소득세 비용, 필요금비 불산입 항목이죠.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되겠고 250. 그 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 가로 안에 문구 경과실이라는 거죠. 실수. 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함. 자,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요. 경과실은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업무와 관련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라든지 중과실은 안 돼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금비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근데 이거는 경과실이니까 필요금비 맞아요.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갑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요 배우자가 격리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일을 하고 있으면 가족에 대한 급여는 또 필요금비로 인정하죠. 가만히 두면 되겠고. 토지 처분 손실, 요거는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요거 필요금비 불산입해야 돼요. 필요금비 불산입 플러스 양도 차손인 거죠. 양도소득 쪽에서 빠지는 거고.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회계 처리하지 않은 재고자산. 이게 자가소비죠. 자가소비는 취득원가만큼 필요금비, 시가만큼 총수익금액 산입. 시가 300은 더하고요. 필요금비, 취득가 200은 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올 거니까 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 풀어보죠. 요거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종합소득금액. 종합과세가 되는 걸 넣으셔야 되겠고, 뭐,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정기예금 이자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일단 금융소득 자료가 나와 있네요. 정기예금 이자 1,000만 원 넣고요.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식배당의 의미가 이익여금. 이익여금 중에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 있죠. 미처분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가지고 공짜 주식을 주면 주식배당이라고 불러요. 미처분 이익여금은 입금 항목.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주식배당은 무조건 의제배당이에요.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의제배당이 되는 경우가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의미 자체가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주식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했으니까 의제배당이고 또 입금 항목이니까 근로수업이 된다는 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주식배당이라는 문구 자체에 얘가 입금 항목을 전입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수업 대상이라는 거.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안 됐대요. 그럼 B금액이고요. B금액이 무조건 종합과세죠. 300. B금액으로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금융소득 자료까지는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료니까. 일단 금융소득부터 구해보죠. 더해보시면 얼마냐면 2,500이 되고요. 플러스 2,500은 2천만 원 초과하니까 종합과세가 될 건데 이제 근로수업을 더해주시면 돼요. 2천만 원 초과라서 요거 종합소득에 들어옵니다. 2천만 원 초과인지 이한지 항상 파악하시고요. 자, 근로수업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놓은 거. 근로수업 가능배당 1,200 하고요. 2천만 원 초과해서 기본세율 적용 구간 2천만 원 빼면 되겠죠? 500만 원. 둘째는 적은 거에 11%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2,500, 55만 원. 이게 금융이고요. 금융소득이 2,500, 55만 원이고
사업소득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사업소득도 합산을 해야겠죠. 총수익금액 1억 원, 필요금비 7천.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요? 3천만 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인 특강료 1천만 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에요. 특강료를 받았다는 뜻이죠. 총수익금액의 컨셉이에요. 총수익금액. 총수익금액이니까 우리는 필요금비 차감하고 나서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셔야 되겠죠. 1천만 원, 요거 특강료 일시적인 인적 영역은 60% 필요금비를 의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60% 빼면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은 300만 원 초과해요. 종합과세가 되죠. 그죠? 400만 원은 300만 원 초과하니까 종합과세 300 초과. 자,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 종합소득 금액은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얼마냐면 5,955만 원. 이게 답이네요. 5,955만 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비교적 단순한 문제죠. 비교적 단순한 문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총급여액까지만 구해보래요.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총급여액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총급여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급여, 비과세 소득 제외한 급여가 3,700. 여기서 출발, 3,700에서 출발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시면 끝나요. 비과세 되는 것은 제끼고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 600. 인정상여죠? 인정상여는 외우셔야 돼요. 근로인정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근로인정. 수입시기가 중요하죠, 얘는. 그래서 근로인정할게.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로인정할게. 그렇게 외우시고, 그러면 근로제공 사업연도가 2020년도래요. 그럼 지금이죠. 지금이 근로제공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은 다음 연도. 지금 소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60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연도 거니까. 그 다음 자격운전 보조금, 갑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았다. 자, 요건 충족이죠. 그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35만 원 받았으니까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8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녀 학비 보조금 250만 원. 요거는 별도 연금이 없으면 무조건 근로소득인 거예요. 자녀 학비는 자녀가 우리 회사에 일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푸시면 돼.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녀 학비 보조금은요. 자녀 학자금, 그거는 장학금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든 증여세든 과세가 안 돼요. 그것만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다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넣고요. 배우자 출산 수당인데 요거 월 20만 원 받고 1개월치 받았어요. 그냥 출산을 했나 봐요. 근데 출산이라든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출산을 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때 받는 보육상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지금 20만 원 받았거든요. 1개월치. 그러면 10만 원 빼고 10만 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괜히 12개월 때리시면 안 돼요. 지금 1개월치 받은 거니까. 12개월 때리지 말고 요거 2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그냥 10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식사대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죠.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대요.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 식사대는 전액과세죠. 그래서 120만 원 전부 다 넣으셔야 돼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려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되죠. 근데 제공을 받았으니까 전액과세가 되고요.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00만 원. 요것도 이제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긴 한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종업원은요. 그때는 요거 이제는 근로소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개정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문제에 보시면 중소기업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상장법인 중소기업 아닌 법인의 직원이니까 얘는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자금 대여이금, 뭐 출자 임원이든 비출자 임원이든 종업원이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맞아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만 이제 근로소득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아니니까 40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총 급여액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5,260만 원.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요것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그런 문제들이 평이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조금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9번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양도 차익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양도 가액에서 취득값 빼고요. 기타 필요금비를 빼주면 돼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값 빼고
기타 필요경비 요까지만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만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7월 1일에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7억 5천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요걸 담보로 은행에 뭐 2억 4천을 대출받았고, 자녀인 을한테 위의 차입금 2억 4천, 요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당의 토지, 요걸 증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산정하기 어렵고 개별 공시지가는 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억짜리 토지를 받은 거죠. 근데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6억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을 아버지가 준 거죠. 네가 2억 4천원 갚아라. 이렇게 부담을 좀 준 거죠. 그럼 2억 4천 부분은 내가 돈을 차입금을 인수한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 빚은 없어지고 내 빚은 생겼으니까 내가 돈 빌려가지고 아버지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한테 토지를 2억 4천 받고 판 거죠. 요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 있죠. 3억 6천. 요게 증여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양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 부분, 양도가는 지금 2억 4천이 될 거고요. 취득가를 구해 주셔야 돼. 양도 부분 이 2억 4천은 개념상으로 어떻게 구한 거냐면 요거 전체 6억 원 곱하기 사실 6억분의 2억 4천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6억분의 2억 4천 40% 이런 컨셉의 개념은. 근데 우리 뭐 채무 인수액이니까 바로 그걸 넣으시면 되겠고, 근데 개념을 이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제 구하기가 쉬워요. 취득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가는 실질 취득가는 7억 5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요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했으면요.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죠.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요. 4억 원. 요거가 전체 토지 취득가가 되는 것이고, 이 4억 원 중에서 채무 인수한 부분, 2억 4천 부분은요. 요게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여기에 6분의 2억 4천을 곱해가지고 요 양도 부분에 대한 취득가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양도, 증여 나뉘잖아요. 그러면 취득가도 양도하고 증여가 나뉠 거잖아요. 양도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 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 그래서 요 비율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비율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40%죠? 40%. 그래서 1억 6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2억 4천 이렇게.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가 지금 양도 부분이니까 취득가도 40%가 당연히 양도 부분에 대한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 해서 얘가 1억 6천이 되는 거죠. 1억 6천을 빼주시고 기타 필요경비인데 여기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가도 기준시가, 취득가도 기준시가죠. 취득가가 실질 거래가가 아니면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기준시가 항상 베이스로, 이게 뭐 매매 사례가가 들어갔든 감정평가 가액이 들어갔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준시가 베이스로 계산 공제율을 때리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것도 기준시가, 이것도 기준시가.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여기에 3%예요. 이게 바로 기준시가니까. 그래서 1억 6천에 3%. 등기된 자산이거든요. 미등기된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0.3%. 그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등기된 자산이기 때문에 3%. 여기서는 어차피 또 3% 이렇게 나와 있죠. 3%.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죠. 3% 때려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800만 원. 그게 나오네요. 4,800. 자, 그러면 이게 7,520. 이게 양도 차익.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등기된 자산이니까 얘는 그냥 3%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긴 한데 이 3%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안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외워주시고 미등기된 자산은 0.3% 이런 것도 좀 외워주시고 기준시가 베이스로 때린다는 거. 요거는 사실 관건이 요거예요. 취득가를 나눌 수 있느냐. 얘가 인수된 부분 있죠. 채무 인수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 부분은 양도구나. 그거 알고 있니? 그리고 취득가를 이렇게 안분 계산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안분 계산하시면 돼요. 양도 부분이 40%? 그러면 취득가도 이렇게 40% 이런 식으로 안분하시고 이렇게 필요금비까지 빼시고, 얘는 양도 차익까지만 계산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까지 끝나는 거고요. 혹시라도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장특공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만약에 과세표준까지 구해봐라 라고 했다면 장특공제도 들어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들어가고 과표가 나와야 되겠죠.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양도 차익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양도 차익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30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네요. 부가가치세가 나오고요. 요거부터 뭐 몇 문제 안 되죠. 부가가치세는. 한번 풀어보죠. 자, 요 같은 경우에 과표를 묻고 있어요. 과표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예정신고 기간이죠. 부가가치세는 항상 요 날짜 1월 1일부터 지금 3월 31일까지거든요. 6월 말까지 아니에요. 그런 거 날짜를 좀 잘 보시고 이 3개월치 과표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거 그걸 묻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 자, 요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상품 매출에서 출발하는 거죠. 1억 원. 매출하고 공급가액이 비슷한 컨셉이라 가지고 여기서 항상 출발하시고 애누리하고 할인 차감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차감 100만 원, 200만 원. 뭐 순차적으로 다 차감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로 적립한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돼서 대금 유입이 없는 상품 판매 300만 원이 위 상품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깎아준 걸로 보죠. 애누리예요, 애누리. 깎아준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왔어요. 돈 안 들어오고 100% 그냥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깎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돈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럼 300만 원 깎아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품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면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빼주셔야 되겠죠. 깎아준 거니까. 애누리 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용역 매출이 또 500이 있대요.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상품이고, 그죠? 이건 용역이에요. 다른 거예요. 용역 매출 500이 있다. 그러면 이 500도 더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에는 임원에게 제공한 운송 용역 40만 원.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에요. 바로 파악하셔야 되겠고 특수관계인한테 운송 용역을 제공했는데 40만 원. 시가가 100만 원인데 40만 원을 제공하면 저가로 제공한 거죠. 저가로 이렇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요. 특수관계인이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시가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시가가 돼야 되는데 투비 시가 100만 원. 지금 현재 40만 원이 5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익이 얼마죠? 60만 원.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안에 40만 원만 포함되어 있는데 60만 원이 더 들어가야지만 100만 원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이 더해 주셔야 돼요. 40만 원 이미 들어가 있고 다만 1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 차익인 60만 원을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주주도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시가 200만 원의 운송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주도 특수관계인이지 무상으로 운송을 제공했네 100만 원 시가 막 이거를 플러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플러스 하면 바로 틀리죠. 용역이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과세가 되는 것은 일단 특수관계인 이어야 되고 사업용 부동산 이어야 되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 케이스. 그때만 시가로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가로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산하는 순간 틀리는 거니까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60만 원 이렇게만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던 기계 처분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동 기계는 장부가 400만 원인 상태에서 350만 원을 처분하였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장부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금액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기계도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가 되는 제하예요. 제하를 팔았네. 플러스는 판 금액이 들어오면 되겠죠. 유상 공급이니까. 판 금액 얼마죠? 350만 원. 350만 원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상품 매출에서 출발했거든요. 상품 매출. 기계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 매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350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상품 매출, 용역 매출, 그 다음에 기계 판 거 그거까지 넣어주셔야 되겠죠. 350. 그 다음에 사용하던 비품을 임원의 향후에는 비정기부단체죠. 비지정기부단체예요. 공익단체 아니라는 거죠. 공익단체가 아닌 거기다 기부를 했고 장부가 160만 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했대요. 동비품은 2018년 9월 7일에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요거는 계산이 좀 필요하죠. 자, 요거는 지금 공짜로 준 거예요. 기부한 거니까. 공짜로 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렇게 뭐 향후회 같은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하를 공짜로 주게 되면 간주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공급의제. 그 개념이고요. 이게 비정기부단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공익단체였으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이런 공익단체였으면 공짜로 주면은 면세거든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단체 이런데 공짜로 주면 면세라 가지고 그 면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비정기부단체가 나온 겁니다. 얘는 과세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재화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비상각자산은 시가가 공급가액이 될 건데 얘는 문제가 비품, 상각자산이라는 거죠. 상각자산을 공짜로 주면 간주시가가 과표가 돼버려요. 간주시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취득가 베이스로 갑니다. 장부가 필요 없고요. 우리는 400만 원 베이스로 가고 상각률 비품이니까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넣으셔야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 7일에 취득했죠. 2018년 2기죠. 그리고 지금은 2020년 1기예요. 자, 그러면 몇 년 지났나? 2년 지났죠? 2x2 하시고요. 그리고 2기에서 1기로 바뀌면 마이너스 1 하자고 했죠. 그럼 3기가 지났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빨라요. 1기에서 2기로 바뀌면 플러스 1, 2기에서 1기로 바뀌면 마이너스 1. 그렇게 하면 빠르죠. 자, 그래서 3기가 지났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게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집계하면 과표가 나오죠. 1억 410만 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30번 끝내고 이제 32번. 32번은 뭐 쉬워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잠깐만 해보죠. 자, 이거 과표를 묻는 문제인데 1,000만 원에 판매했는데 대금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0회. 자,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0회면 10개월에 거친 거죠. 10개월에 거친 거면 단기 할부가 되는 것이고 단기 할부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 인도한 총 가액이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이것도. 그럼 1월 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2월 10일 날 제품을 1,500에 주문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계약 시 10%, 30% 완성 시 30%, 뭐 이런 식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네요. 3월 말일 현재 완성도는 30%래요. 자, 30%로 끊기죠. 자, 그러면 지금 30% 완성이 30%니까 요거 하고 계약 시 10% 하고 40%까지예요. 그래서 1,500 곱하기 40% 하시면 돼요. 6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사업용 부동산을 1,000만 원, 건물가액이 700, 토지가액은 300, 요거 양도하기로 했대요. 일괄 양도죠. 그러면 원래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들어와야 되긴 한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 공급 시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대금은 2월 20일에 100만 원, 4월 20일에 40만 원, 400만 원, 6월 20일에 500만 원 받기로 하였으면 부동산은 6월 20일에 양도하기로 했대. 자, 마지막에 양도가 일어나면 그때는 이전에 양도, 인도 전에 중간에 지급한 거니까 중간 지급 조건분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 인도가 제일 마지막이면. 근데 보니까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3번 나눠서 받긴 했는데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죠. 그 기간이 짧아 지금. 6개월 이상이 아닌.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닌 케이스야.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냐? 인도일. 요때가 될 거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과표는요. 예정 신고 기간이야. 6월 달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과표로 들어오는 금액이 없다라는 거. 그 3월 10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 세운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품은 4월 10일 날 인도하였다. 자, 4월 10일 날 인도했죠. 이때가 원래는 공급 시기이긴 한데 문제는 계약금 받았어요. 수령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 세운계산서 발급하면 대가 받고 세운계산서 끄는 거니까 선발급 특례. 그 규정에 의해서 공급 시기가 바뀌죠. 세운계산서 발급하는 대로. 그러면 공급가액이 얼마 들어와야 된다. 요 세운계산서 끄는 거 30만 원치. 요 세운계산서 끄는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30만 원 해가지고 1,630만 원. 이게 답이네요. 32번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좀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그래서 쉬운 문제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원래 실제 시험에서도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잘 골라 푸셔야 되겠고 쉬운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푸셔가지고 답을 맞추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제 34번 문제. 이것도 과표를 묻는 문제예요. 과세 표준을 묻는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주택이에요. 각 층의 면적이 나와 있죠. 40제곱미터. 부수토지 400제곱미터 도시지역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토지를 파는 거. 지금 건물 토지 같이 팔았거든요. 토지를 파는 것은 면세인데 건물 파는 것은 원래 과세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가 주택이 있는데 주택 파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과세긴 해요. 다만 국민주택을 팔게 되면 면세죠.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면적이 40제곱미터, 각 층이 40제곱미터, 국민주택의 개념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40제곱미터야.
그래서 국민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주택을 파는 것은 면세니까 지금 토지, 요거 면세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주택 부분 요건 면세가 될 거고 그 외에 상가라든지 사무실 요게 과세가 되겠죠. 이 부분이 면세인 거예요. 요 부분이 과세고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 이제 안분을 할 건데 지금 전체 양도가가 3억이요. 6월 6일 날 양도를 했고요. 지금 건물 토지 가액 구분이 불명하대요. 그러면 이 실질 거래가를 모르면 감정평가 가액이 1순위죠. 이걸로 건물 토지 나눌 건데 꼭 표시해 보시면 감정평가가 2019년 1월 14일에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시행됐대요. 자, 얘는 일반 과세자거든요. 일반 과세자. 그리고 지금 6월 6일 날 팔았어요. 감정평가 가액은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단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쓸 수가 있죠. 직전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2019년 1월 달이면요. 전정기예요. 전정기. 직전이 2019년 2기잖아요. 2기인데 요거는 1기에 감정평가 한 거니까 얘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서 건물, 토지를 안분해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변형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 기출문제에서는 원래 2019년 2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형을 한 겁니다. 변형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변형을 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어진다고 이거 막 바로 적용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감정평가 가액은 직전기부터 단기까지인 건지 전전기 건지 미래 건지 그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직전부터 단기까지 그것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액을 못 쓰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토지 건물까지 안분해보면 이렇게 하죠. 3억 원 일괄 양도가가 있고요. 요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 전체 합계 1억 6천이고요. 건물 부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4천이고요. 요까지 가면 건물 전체가 나온 거죠. 건물 전체. 근데 건물 중에서도 주택 부분은 면세니까 우린 상가 사무실 구해야 돼요. 상가 사무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죠. 면적. 상가 사무실 주택 각 층의 면적이 40제곱미터니까 요거 연면적 다 합치면요. 120제곱미터가 되고요. 3개 층이니까.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은요. 2개 층이에요. 80제곱미터. 3분의 2죠. 3분의 2로 그냥 적용하셔도 돼요. 각 층이 각각 똑같이 4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를 적용하셔도 어차피 답은 동일해요. 아시겠죠? 근데 건물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각 층의 면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각 층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은 구하시면 안 돼요. 3분의 1 하시면 또 틀려요. 항상 주의하시고 꼼꼼하게. 우리는 과세가 되는 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주택은 면세가 되고 상가 사무실 부분 판계 과세가 되는 거니 3분의 2를 딱 적용해서 과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과표가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요게 답이고요. 요게 3,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요거는 조금 까다롭죠? 이것저것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36번. 자, 36번 보면은 겸용사업자입니다. 과세 제하와 면세 제하를 모두 판매하는 소매업자.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을.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매출세액 구하고요. 거기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면 돼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면 되겠고 지금 주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예정신고 기간에 상품 매출액, 매입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번은 좀 무시하고 이거부터 한번 보면 여기에 단기에 예정신고 기간 매출액, 매입액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에 일반적인 매출액하고 일반적인 매입액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누락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단기에 상품 판게 있으니까. 상품 판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출, 매입액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과세상품 판게 있잖아요. 면상품은 어차피 과표에 들어오면 안 되고 과세상품 판 거 이쪽 윗줄 매출액 6,500이죠? 거기에 10% 매출세액일 거고요. 매입세액 4,000에 10% 매입세액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6,500에 10% 해가지고 650일 거고요. 요거는 매입세액은 그냥 세액 기준으로 그냥 갈게요. 400만 원.
그런 식으로 매입세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공통 사용자 공급과 공통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일단 공급부터 2번 자료에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배달용 트럭을 얼마에? 500만 원에 매각을 했죠. 500만 원에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새 트럭을 사온 겁니다. 일단 500만 원에 매각한 거. 공통 사용자를 공급한 거죠. 500만 원. 요거 과거에 사온 거. 요거를 지금 판 거예요. 공통 사용자 과표 안분. 요 500만 원 곱하기. 자, 어떤 비율을 적용한다? 얘는 과표 안분은 얘는 직전 비율이다, 단기 비율이다.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과표 안분은 직전 비율이죠. 그래서 직전 비율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이게 과세 공과액과 면세 공과액이 나와죠. 이게 직전이죠. 단기가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이거든요. 요걸로 적용하시면 돼. 요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거 분에 요거 하시면 52%가 나올 거예요. 전체가 9,500일 거고요. 9,500에 과세 공과액 비율 4,940, 그거 비율이 52%. 과표 한분 한 거고 10% 때리면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26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있거든요. 과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사왔다는 거죠. 토지는 어차피 면세라 가지고 매입세액 자체가 없어요. 토지는 제끼고 건물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인데 요거 매입세액이 있는 거죠. 요거 공통 매입세액이 있을 거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출발할게요. 10% 때리면 6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과사업과 면사업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 중인 요 트럭을 팔고 같은 용도라는 것이 공통으로 사용할 용도. 공통으로 사용할 용도의 트럭을 1,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게 매입세액으로 치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공통 매입세액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건물 600만 원, 그리고 트럭 100만 원. 이렇게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출발할게요. 그러면 700이죠. 공통 매입세액이 700인데 안분해야 돼요. 얘는 어떤 비율로 안분한다? 얘는 단기 비율, 직전 비율. 요거만 아시면 돼요. 공통 매입세액은 단기 비율로 안분하잖아요. 단기 비율은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예정신고 기간이거든요. 예정신고 기간 때는 그냥 예정신고 기간의 3개월 비율 그거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매출액 비율, 이게 공급가액이죠? 요거 전체 합치면 1억 있고 1억 분에 6,500 하면 65%. 이렇게 단기 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매입세액에서 출발했으니까 65%만 때리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55만 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한 거죠? 매출세액 다 집계 하시면 676만 원 나올 거고 매입세액 다 집계를 하시면 855만 원 나올 거고 납부세액은 계산해 보시면 환급세액 나올 겁니다. 환급세액으로 얘가 결과적으로 179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관건이 뭐예요? 공통 사용자 공급도 있었고 공통 매입세액도 있었으니까 공통 사용자 공급은요. 얘는 공급할 때 직전 비율로 때려서 안분한다는 거죠. 직전 비율, 공통 사용자를 공급한 거. 판 거는 직전 비율, 그걸로 과표 안분을 하는 것이고 사온 거는 어떤 비율을 적용한다? 사온 거. 얘는 단기 비율 적용하는 거죠. 단기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요걸로 안분 계산한다.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6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상증세도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죠. 39페이지, 39번. 39번 없나? 39번 있어요. 자, 39번. 요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볼게요. 자, 일단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재산가액 요거 넣을 거고요. 과세가액이니까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갑이 2019년 8월 1일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 재산을 처분하거나 뭐 돈을 차입하거나 그 경우에는 이게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이면 그때는 추정 상속재산이 돼요. 추정 상속재산 1년 이내 2억 이상, 5년 이내 2년 이내 5억 이상, 그거 외우셔야 돼요. 1년 이내 2억 이상. 지금 보시면 상속 개시일이 2020년 5월 1일이거든요. 2019년 8월 1일이면 1년 이내죠. 1년 이내 이렇게 봤을 때 1년 이내 2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죠? 1년 이내 2억 이상이기도 하고 사실 2년 이내 5억 이상에도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추정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 팔았으면 이 돈이 상속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요거 잘 아셔야 돼요. 4억 원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대요. 불명하면 결과적으로 2억 원은 사용 용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당연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2억 원은 분명하니까 빼고요. 4억 원에서 출발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죠. 이건 추정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20% 부분이에요. 20%. 그 20%는 어떤 베이스 금액으로 20%를 빼는 거냐면 6억 베이스예요. 요거. 토지 매각하고 받은 금액. 6억 원의 20%는 입증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만 2억 원은 넘지 않게 빼줍니다. 2억 원이 한도가 되죠. 여기서는 6억의 20%가 1억 2천. 1억 2천이 더 적으니까 1억 2천 빼주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4억의 20% 이렇게 하시면 안 돼. 4억의 20%가 아니라 6억에 팔았는데 그 6억 중에서 20%는 아무래도 입증하기 힘들겠군.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 가지고 요 4억이 아니라는 거죠. 4억은 이렇게 구한 거죠. 원래 6억 중에서 용도가 입증되는 거 2억 빼고 용도가 불분명한 거 4억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입증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입증하기 힘든 부분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억에 20%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상속재산을 구하면요. 요 금액이 2억 8천이 나올 겁니다. 2억 8천. 이렇게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이 2015년 7월 1일에 상속인 외의자인 친구에게 을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3억 원, 증여 당시 시가는 2억 5천. 자, 얘 같은 경우에 2020년 5월 1일 요 날짜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 상속인 외의자니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 대상이에요. 5년 이내에. 상속인이면 10년 이내죠. 근데 상속인 외의자면 5년 이내인데 얘가 지금 5월 1일이고 7월 1일이니까 5년 이내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5년 이내에. 5년 이내니까 2015년 5월달까지가 이렇게 소급하는 거니까 5년 이내에 들어가죠.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니까 합하는데 얼마를 합하느냐? 이거 잘 나와요. 상속 개시 당시 시가냐? 증여 당시 시가냐? 증여 당시 시가로 합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 항상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맨날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 그래서 사전 증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실은. 사전 증여가 훨씬 유리한 이유가 상속 당시에는 시가가 올라요. 오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게 좋아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돼요.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여 당시 시가 그걸로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공제 이런 장례비용 공제 그런 걸 좀 해줘야 되겠죠. 상속 공제. 그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 지금 800인데 봉안시설 사용비용이 500만 원 포함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일반 장례비용이 300이고 봉안시설, 뭐 자연장지 이런 거 500이라는 거죠. 그 경우에 일반적인 장례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죠? 최소 5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500부터 얼마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죠. 봉안시설 사용료는 최대 500까지예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 장례비는 없어도 500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최소 500. 최소 500부터 시작하는 거야. 500에서 1000 사이값이 돼야 돼. 근데 지금 300이니까 500을 해주는 거야. 무조건. 500은 장례비용 들겠지. 봉안시설 사용료는 500까지인데 지금 500을 지출했으니까 500 한도 내죠. 500 그대로 가가지고 장례비용 공제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례비용 공제까지 들어가면요. 1720만 원. 그렇게 과세가액은 1720만 원. 그래서 요 공제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추정상속재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 빼준다는 거 2억까지 빼준다. 그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20% 그리고 요 사전 증여재산을 합할 때 상속인한테 사전 증여한 것은 10년 내 거 합산을 하고 상속인 외의자 거는 5년 이내 거 합산을 하는데 증여 당시 시가 그걸로 합산한다는 거. 이거는 좀 자주 나왔던 주제니까 1차 시험에 읽을 많이 건드렸어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예요. 최대 1000만 원. 1500이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500하고 1000 사이 값이 돼야 되는 거고요.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 자연장지라든지 봉안시설 그거는 최대 500까지죠. 그렇게 해서 장례비용 공제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1차 시험의 상증세는요.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쉽게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상증세 버리시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어차피 쉽게 문제를 내도 못 맞춰요. 대부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출제위원들이 그냥 쉽게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증세도 조금 아까우니까 조금은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1차 목적으로는.
작년도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상증세는 뭐 개정된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작년도에 찍어놓은 거 보시면 되겠고 그 개정세법 특강에 그 상증세 개정된 거 몇 가지 올려드렸어요. 오늘 또 그 최대 주주의 할증 그 관련해서 그게 좀 중요한 개정사항인데 최대 주주의 주식 있죠. 그 할증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율 관계없이 20%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개정됐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개정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지금. 최대 주주는 옛날에는 뭐 지분율이 50% 이하면 할증률 20%하고 50% 초과하면 할증률을 30%하고 이렇게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소기업 주식은 아예 할증하지 말고 그 외의 주식은 할증을 하는데 그냥 20%를 하자. 무조건. 지분율 같은 거 상관없이. 그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그게 좀 중요한 개정 사항이고 그런 거 말고는 상증세는 개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과거 작년도 10월 달에 여러분들 미리 좀 공부하시라고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가져가실 분들은 그거라도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